그 뇌관이 이제 확실하게 제대로 튜닝된 사건이 뭐냐면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 사건입니다. 저게 1873년에서 시작됐고요. 23년 동안의 장기 공황이에요. 이 시기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23년 동안 1896년까지 이 시기 동안 영국의 경제력이 독일 제국에 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공산주의가 급속 득세를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고전적 리버럴들이 멸종해 버려요. 각 나라에서 고전적 리버럴들, 휘그들이 멸종을 해가지고 일부는 보수당이 되고 일부는 공산주의자가 되고 일부는 이제 그 극우 쇼비니스트가 돼요. 팍 쪼개집니다. 이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 이후에 한 5년, 6년 사이에. 그래서 이 시기를 1860년 베이징 조약에서 1873년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까지의 13년을 저는 뇌관 장착기라고 부릅니다. 뇌관이 딱 장착된 거예요. 자, 폭약이 쌓여졌어요. 한 1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1756년 7년 전쟁의 시작 때부터 1859년 베이징 조약 직전까지 이 시기에 이제 폭약이 쟁여졌고 그 다음에 베이징 조약 시작한 1860년부터 1873년까지 동아시아, 미국, 유럽에 다 뇌관이 장착됐어요. 러시아에는 눈에 안 띄는 진짜 살벌한 뇌관이 장착됐습니다. 이렇게 쫙 나가는데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보니까 이거는 뭐 어디 저기 몽골 그 칸국 그 킵차크 칸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든호드 카네이트 거기에서부터 뿌리 그 스타일을 받은 전제적 쯔아 중심으로 해서 농노 제도를 극복을 못해 있고 농노는 이제 명색은 1860년인가 됐는데 이게 극복이 안 돼요. 농노가. 그래가지고 사기치고 다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정부는 조세를 더 거들라고 조세는 농노의 머릿수에 따라서 매겨지니까 농노 사망 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라. 그러니까 죽은 농노가 살아있는 걸로 돼 있는 게 장부에는. 근데 정부는 시베리아 농노 해방을 시켜놓고 시베리아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농노를 이렇게 사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농민이죠. 농노성 농민들을 사들여서 시베리아 이주 계획을 내면 은행이 융자를 해줘요. 그러니까 장부상 죽어있는 농노를 사가지고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장부상 살아있는 실제로 죽어있는 농노를 사서 이 농노를 가지고 이주를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개척 사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받아서 튀는 거예요. 사기꾼이.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죠. 그럼 이제 저기 장부상에 살아있는 죽은 농노 좀 파실래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지주가 온갖 종류의 지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왜 이상한 거지? 이거 돈 되는가 보다. 또 안 파는 놈도 있고 영악한 놈은 그거는 사기인데 그거는 내가 책임 안 진다는 것을 확실히 쓰세요. 그러고 팔고 뭐 별일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농노를 매매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거든요. 이게 고골의 죽은 농노, 죽은 혼이라는 소설에서 통렬하게 풍자한 거 아닙니까? 치치코프 주인공, 그 사기꾼.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농노는 러시아는 정말 황당한 거예요.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그 토지 거래라는 게 없는 거죠. 순수한 토지 거래라는 게 없어요. 마을 거래예요. 거기에 그 마을에 과수원이 몇 평이고 땅이 몇 평인데 거기에 농노가 몇 명이고 그 농노들이 사는 집이 몇 채고 거기 방앗간이 있고 농노들이 공동으로 쓰는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고 이걸 통째로 파는 거예요. 이걸. 러시아가 그런 체제라고 이게. 농노 해방 시베리아 개척해 놓으니까 죽은 농노 파고 사는 협잡질 벌어지고 그 협잡이다라고 신고해도 중간에 걔한테 관시가 있는 귀족이 그거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니까 한마디 하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를 갈면서 사회가 피바다로 빠개지더라도 이거 뒤집어 엎어버려야겠다라는 흐름이 저 시기에 생겨요.
무시무시한 급진성을 가진 흐름이. 처음에는 막스 레니니즘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암살이죠. 나로드니키. 레닌의 형도 나로드니키 암살범으로 사형당했죠. 그게 이제 나중에 막시즘으로 옮겨 타면서 더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뇌관 장착기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다면, 저기 이제 국제 지정학적인 것만 쭉 썼기 때문에 군사 지정학적인 것만 빠졌다면, 실제로는 러시아의 무시무시한 사회정치적 뇌관이 하나 제대로 거기서 이제 크기 시작해요. 이 시기입니다. 딱 이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기, 그러니까 세 번째 시기는 폭발기죠. 이제 폭약도 쟁해졌어, 뇌관도 잘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폭발할 일만 남았네. 폭발이 근사하게 그냥 폭죽놀이가 무려 70년 동안 이어집니다. 폭발기는 1874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이 뇌관의 폭발점은 동아시아예요. 그리고 뇌관을 터뜨린 주역은 일제입니다. 일제. 이게 이제 이 멘탈 자체가 이거거든요. 일제가 증명한 복음은 뭐냐면 미쳐 날뛰는 물질주의라고 해요. Materialism in Frenzy라고 해요. 저게. 르네상스, 프로테스탄티즘, 유럽 문명 말짱 꽝이야. 도덕 그런 거 없어. 가치관 그런 거 개나 줘. 국가체제 정비하고 부국강병하고 약육강식하면 그게 최고야. 이게 일제가 버트린, 그래서 일제가 증명한 복음이죠. 이 복음이 증명된 거예요. 그냥 증명된 게 아니라 청일전쟁 1894년, 러일전쟁 1945년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으로 개구력당한 중국은 공산화의 첫 단추가 끼워진 거고, 러일전쟁으로 개구력당한 러시아는 공산화의 첫 단추가 끼워진 거죠. 러일전쟁 이후 그러니까 급진운동하다가 사형당하는 러시아인의 숫자가 10배, 20배로 급증합니다. 그래서 일제복음을 왼쪽으로 해석하면 피바다 계급혁명을 통해서 대국 굴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레닌과 스탈린이 저거죠. 피바다 계급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덜 발전한 후진국이지만,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는 단번에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현대문명의 최선진국이 되겠다 저거거든요. 저게 중국 공산당 생각이랑 똑같아요. 관점이. 피바다 계급혁명을 통해서 대국 굴게 한다. 피바다 계급혁명 대국 굴기. 일제복음을 오른쪽으로 해석을 하면 아우슈비츠를 운영해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 같은 종족을 싹 잡아 죽이고 우리 민족이 뻗어나갈 수 있는 삶의 공간, 레벤스라움을 만듭시다. 뭐 이거죠. 레벤스라움이 삶의 공간이죠. Room for life. 그래서 이게 저는 일제복음 전성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일본이 만든 복음의 전성시대. 일제복음 전성시대. 일제의 일제복음 전성시대. 일제에 의한. 거기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는 1939년에 시작됐지만 그것의 실제적 시발점은 거기 저 사람들이 저 유럽 중심 역사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을 1939년으로 잡지만 유럽에서 이제 윌슨이 폴란드를 독립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1914년에. 그 폴란드를 러시아와 나치가 들어가서 또 아까처럼 또 반으로 잘라먹는 게 그게 이제 1939년 사건이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시작한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의 사실상의 시발점은 중일전쟁이죠. 1937년. 그러니까 중일전쟁 때 연합군이 조직돼서 싸우기 시작했었으면 39년 전쟁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중일전쟁 방치했거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아프간에서 바보같이 도망치고 석유 가격 지 손발 묶어서 석유 가격 막 올라가고 뭐 이상하게 치매 노인과 깔깔 꽃뱀이 날뛰니까 야 저거 만만한데 이번에 사고 쳐가지고 그냥 그 우크라 정리해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미국 참전의 시발점은 1941년 12월에 진주만 공습이죠. 그러니까 저게 뇌관의 폭발점이 다 동아시아랑 연관이 있고요.
뇌관을 터뜨린 주역은 일제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아시아가 괴물방이죠. 그 괴물방의 한가운데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경제 발전시키고 그러고 있는 게 이 천연덕스러운 한국인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작동 원리에 따른 구분을 보면 그 제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토막, 그러니까 6개 중에 네 번째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얘기로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번째 토막이 이제 그게 뭐냐면 1945년에서 1991년까지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현대 문명의 가치를 지향하는 축이 존재하죠. 이건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41년도 1월 달에 발표한 그 4대 자유의 원칙. 그게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유엔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첫 번째가 정치적인 자유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앙과 종교의 자유고요. 세 번째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인데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그거 발표한 그 연두 교서 연설에서 보면 그냥 뭐 정부가 나눠져서 궁핍을 해결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각 나라가 군비 경쟁으로부터 해방돼서 자기 국민을 궁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제 발전과 그 국가 운영에 몰두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각 정부가 궁핍 극복을 위해 국력을 몰두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뭐냐면 공포로부터 자유인데 루스벨트의 연두 교소 연설에서 그게 바로 설명이 되거든요. 결국 그건 뭐냐면 각 개인이 전쟁과 학살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4대 자유거든요. 이 4대 자유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와 이게 궤를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1945년에서 1991년에 이게 명확히 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공산 세력을 막아낸다라는 명확한 글로벌 지정학적 구도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압도적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1946년, 47년 기준으로 하면 미국 자동차에서 GM의 한 해 매출보다 일본의 국민 총생산이 뭐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냥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냉전 제국의 시기죠. 그러면 저게 91년까지 참 그런 식으로 잘 유지됐냐? 아니에요.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저게 이제 60년대 중반부터 획 맛이 가는데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이제 교만한 개입주의죠. 우나미 승만 별거야? 고딘디엠도 보니까 우나미 승만 같은 사람이네. 저 사람 믿고 막 밀어. 대한민국 우습게 본 거지. 우나미 승만 우습게 본 거죠. 베트남 그냥 밀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의 관점에서는 징집당해서 그거 뭐 말리 박혀 가서 저기 깡마른 저기 거의 뭐 원시인 같은 베트남 사람들 그거 그냥 막 현대 무기로 잡아 죽이고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자기들도 비참하게 죽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근본 정신에 깊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 엎친 데 덮쳤다고 이제 베트남전에서 간신히 손 뺐나 싶었더니 그 저기 산유국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1972년 뮌헨 올림픽 촌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덮쳐가지고 한 10명 잡아 죽인 사건이라고요. 저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이미 저 때가 되면 이 오펙이 힘을 시작하니까 저걸 계기로 PLO가 준 국가대접을 받잖아요. 아니 올림픽을 테러를 공격했는데 준 국가대접 받아?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근데 오펙이 힘을 쓰니까 그럴 수밖에 없던 거예요. 저 때 이미 오펙이 힘을 써요. 그거 미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이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해갖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 무슬림의 그 참 신심 깊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좀 극단적이지만 그런 짓을 좀 했네요. 너무 나무라지들 마시고 이제부터 준 국가 대접을 해주면 좀 그리고 저기 그렇게 하면 문제를 좀 좋게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간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이미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오펙이 그 다음에 1973년에는 당신들 좀 뭐 버릇 좀 고쳐야겠는데 그래가지고 출고량을 확 줄여가지고 한 방에 석유 가격이 4배가 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그 일부 LPG 뭐 가격 저기 천연가스 가격 튀었다고 LNG 가격 튀었다고 놀랄 일 아니에요. 그때 한 방에 4배가 튑니다.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너무 놀래가지고 영국이 주 3일만 근무했고요. 출퇴근 못하게. 그 다음에 유럽이 주말 드라이브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제 냉전 제국인데 이게 옆에서 이제 석유가스에 의한 이제 페트로 강박이 같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이 냉전에서 소련 공산 체제랑 맞겨룬다라는 거하고 석유가스 저거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섞여서 돌아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뒤죽박죽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데다가 이제 몰리니까 뭐 남미 마약상이 마약을 미국에 잘 반입하게 도와줘 갖고 거기서 뽀찌 받아서 그 돈으로 그 공산주의 소련이나 혹은 저기 중동에서의 작업 비용으로 CIA가 썼잖아요. 그게 콘트라게이트잖아. 웃기는 일이죠. 미국에 마약을 팔 수 있도록 도와줘서 거기서 뽀찌 뜯어서 그걸로 공작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이나 서방에서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죠. 그런데다가 귀에다 대고 이제 좌좀들 그 지옥의 불개들이 이제 속닥이면 싹 넘어가는 게 보통 사람은 야 우리가 내세운 이때까지 모든 가치 무슨 르네상스 진실존중 뭐 기독교 신앙 이거 다 말짱꽝이야. 그거 정복과 지배와 착취를 위한 위선이었을 뿐이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죄책감으로.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저 완전 개판되는 거거든요. 이제 체제 전체가. 이 개판 와중에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 개판 상태에서 체제 경쟁 승리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콘트라게이트가 언젠가 저게 1980년경일 겁니다. 그러니까 월남전에서 패배다 해서 마탱이 간 게 1970년. 그 다음에 오펙에 치여갖고 이제 꼼짝도 못하게 된 게 이제 석유를 모시고 살면서 중동에서 공작해야 되고 어떻게 음습해진 게 이제 1970 한 2, 3년부터 음습해졌어요. 그래서 막판에는 마약상이랑 거래하는 게까지 간 거예요. 개판 난 거예요. 개판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문명이 정말 맹렬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 개인, 자유 이런 걸 원칙으로 운영이 되는 이 문명은 때론 자기 자신을 해체해서 희생물로 바치면서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마치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365일 24시간 계속 이자 불듯이. 이자가 무서운 게 그거 아니에요. 이자에는 휴일이 없잖아. 이자는 잠도 안 자잖아요. 이 문명에 그런 성격이 있다니까요. 해체돼서 막 왜곡되고 개판 나고 상관없어. 계속 저기 과학과 지식 발전하고 계속 기술 발전하고 계속 시장 발전하고 계속 시장 심화되고 계속 분업 발전하고 이건 무시무시한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버렸냐면 나중에 이 소련의 계획 경제라는 건요. 우리가 말을 하자면은 우리 그 전에 혹시 이제 제 나이 또래나 이제 저보다 한 5살 정도 젊은 사람들까지는 기억할 텐데 그 시골에 가면 구판장이라고 있었죠 옛날에 구판장. 리 같은 데 가면 구판장에서 이렇게 몇 종류 상품 팔고 있지 보면 500종류가 안 넘을 거예요. 300 정도 안 넘어요. 통조림 깡통이라 그래봐야 꽁치 깡통림 그것도 한 브랜드 한 크기. UN 팔각성량. 이렇게 해서 몇 종류 안 돼. 그렇게 상품의 종류가 작고 분업이 지금 직업의 숫자가 지금 이 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가 억지로 그래도 분류하면 30만 종입니다 하면 그 말 딱 끝나고 나면은 30만 5천 종, 30만 3천 정도 있다고요. 분업이 종류가 제한돼 있고 상품의 종류가 제한돼 있으면은 공산주의 체제가 운영하는 계획 경제가 경쟁을 할 만해요.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랑. 근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개판이 나던 말던 오펙이 날뛰던 무슨 68 데모 파리 68 데모에서 호치민과 모택동 사진을 들고 나와서 이제 좌파 좀비들이 날뛰던 말던 그건 그거고 나는 계속 가는 거야. 엄마 나는 365일 24시간 나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가.
어딜 향해서? 매 순간 시장이 심화되고 매 순간 개인이 그 활동의 주체가 되는 개인화 현상이 일어나고 매 순간 자유낙하, 자유부유가 강화되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거. 좋든 나쁘든. 매 순간 과학기술, 매 순간 분업.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1860년대쯤 되면 완전히 차이 나요. 테크놀로지가. 그리고 이미 1870년, 70년대쯤 되면 이건 답이 안 나와. 답이. 기억하시지만 우리 인터걸이라고 혹시 아시죠? 그러니까 1990년대 소련만 망했을 때 그 멀쩡한 젊은 여성들이 몸을 팔려 나왔을 때 소련 망하기 전에요. 모스크바에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제가 미국서 들었을 때 리바이스 청바지 한 벌, 그다음 아니면은 나일론 스타킹 두 벌이 하룻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과 잠을 자게 한 화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맛이 같구나. 그게 제가 80한 3, 4년경에 들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쟤들은 아직도 가루치약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가루치약이 우리가 1920년대, 30년대쯤 썼을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얼핏 본 것 같은데 치약이 튜브로 짜는 게 아니라 봉지에 가루로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그 칫솔을 이렇게 해갖고 치칵치칵 해요. 또 다른 식구도 거기다 칫솔 이렇게 해서 치칵치칵하고. 그러니까 상품의 종류도 제한돼 있고 분업도 제한돼 있고 기술도 정체되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중시해야 돼요. 뭐냐면 이 현대문명이 무서운 게 뭐 사회가 박살나고 그럼 그 사회 말고 다른 사회 또 멀쩡한 사회가 또 앞에 리드 치고 나가는 거야, 다른 국가가. 또 여기가 좀 마탱해 가서 다른 국가가 치고 나가. 박살나건 말건 뭐 호치민 사진을 들고 날뛰던 말건 오케이, 너는 이 선으로 쳐줘. 계속 나가는 거야, 계속. 예, 정말 그게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덧었습니다. 이제 다 덧었어요. 이제 그 다음번 단계는 제가 노상 말해왔던 이제 이 냉전이 끝나고 나서 서방과 미국의 슈퍼 엘리트들이 이제 글로벌리즘 망상에 빠져가지고 서방과 미국의 공화국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못돼 먹은 사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그런 담론 띄우고 이제 그런 작업들, 그리고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에 빠져가지고 한 25년 헤맨 거,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반복해 왔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끝나고 2016년부터 우리는 이제 다시 다른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슈퍼 엘리트들의 글로벌리즘 환상, 몽상이 끝난 시기예요. 지금 막 끝나서 새로운 이제 그 시스템이 짜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6번째 시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산업혁명부터 시작부터 해서 6번째 시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간 건너뛰고 바로 우리 얘기, 지금 시기 얘기로 건너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기는 이제 가상제국, 단일 중심, 가치 공유 중축 네트워크 뭐 이렇게 멋있게 달아봤어요. 그럼 너무 표현할 게 많아가지고 말이 지저분해진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이제 컨셉이 이제 그 학문이 깊은 분들이 단련되다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싹박하게 그냥 딱 한두 단어로 정리한 그게 있겠죠. 이러한 시스템이 짜이는 데 있어서 이거는 미국이 삼고 있는 핵심 파트너가 한국이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91년까지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축 제국이죠. 미국이 족탈불구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원칙에 의한 어떤 가치가 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관한 글로벌 지정학 구도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전형적인 축제국이에요. 팍스 아메리카나는 냉전 시대 때. 그리고 25년 헤매서 지금 다른 체제가 짜이고 있는데, 그럼 이게 축제국이 될 거냐, 제국이 될 거냐? 전 제국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딱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인터넷 기술 표준 협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인터넷 표준 다 정합니다. IETF,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라고 부릅니다. 그게 인터넷의 중앙 당국, 센트럴 오서리티냐 이거죠. 센트럴 오서리티라는 게 이제 족탈불급의 리더십이잖아요. 일방적 리더십. 거기서 결정하면 딱 다 말 듣는 거. 아니에요. 막 가는 말로 IETF 사람들 전부 다 유혹해가지고 거기 뭐 한번 컨퍼런스 열면 한 몇천 명 오는데 다 유혹해서 한 섬에다가 5년 동안 가둬둬도 인터넷 잘 돌아가요. 중앙당국 아니에요, IETF. IETF 사무실을 점거해갖고 전부 바깥에 통신 다 끊어놓고 그래도 인터넷 잘 돌아가요. 거기 중앙당국 아니에요. 그럼 아이칸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 주소 도메인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예요. 아이칸을 그러면 점거해가지고 다 사로잡고 있으면 인터넷이 마비될까? 아니에요. 잘 돌아가요. 야, 그럼 인터넷의 중앙당국은 어디 있어? 없어요. 인터넷의 지능은 단말에 다 있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망이 연결되는 큰 망으로 갈수록 단순 무식해져요. 그냥 이 구멍 들어온 거 저 구멍 보내는 거, 이 구멍 들어온 거 저 구멍 보내는 거. 그거밖에 못해요. 큰 망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망의 뭐라 그럴까 그걸 백본이라 그러거든요. 굵은 트래픽이 굵게 다니는 데로 갈수록 굉장히 작업이 단순해져요. 정말 민감한 작업, 지능적인 작업은 얘가 다 해요. 단말이. 그게 인터넷 망철학이에요. 그게 정보기술이 증명한 철학이에요. 그 정보기술이 증명한 철학이 뭐냐? 저는 두 개의 명제로 정리합니다. 참여자, 각각이 프로토콜, 저걸 이제 영어의 프로토콜을 한자로는 예라 그럽니다. 가치, 관점, 규칙이죠. 프로토콜을 각자가 내장하고 있고 지능을 갖추고 있으면 중앙당국이 필요 없다. 그게 증명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참여자 사이에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는 상호작용에 대한 규칙, 인터페이스 규칙이 정해지면 개방구조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